평범하고 소박함 속에 진실과 아름다움이 있음은 쉽게 놓쳐버린다. 하늘과 자연과 사람과 세상이 다 모여 있다.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느껴져요. 자연을 끌어들여 품에 안은 한국의 정원. 지친 현대인들이 자연을 우리 일상에 끌어들여서 마음의 어떤 때를 벗기고 심리적으로 생명의 어떤 부활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원은 위로와 격려의 공간입니다. 한국의 정원엔 선조의 철학과 예지가 오롯이 담겨 있다. 500년 시간을 거슬러 만나는 지혜의 숲. 잃어버린 참, 나를 만나러 간다. 깊고 짙푸른 동해바다를 보며 생각한다.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며 타인에겐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동해바다와 나란히 하고 있는 청송의 띠를 넘으면 푸른 하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경포호가 있다. 거울처럼 맑은 호수다. 여기가 경포호 동쪽이죠. 여기서 배를 타고 저기까지 건너갔다고 해서 배선자를 써서 선교가 됐다고 그래요. 거기서 다리를 건너 들어갔다고 해서 선교장이라는 이름이. 경포호가 그전에 이렇게 넓은 줄 몰랐는데 배를 타고 이걸 건너가려면 꽤 오래 건너가야 되고 중요한 거는 꼭 건너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건너가지. 이렇게 먼 길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아,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어디든지. 저 정도야 뭐. 그렇고. 그렇지. 사랑은 어디나 있지. 뭐 절실하면 다 가능하겠죠. 소설가 성석재와 화가 최석훈. 동갑내기에 생일까지 일치하는 두 사람은 서로에겐 편안한 여행 친구다. 발길은 자연스럽게 선교장으로 향한다. 여기가 선교장, 배, 다리, 집, 큰 집입니다. 우거진 송림을 배경으로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는 99칸 조선 사대부가의 집. 전형적인 양반주택인 선교장에서 사랑채가 되는 열화당은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이름을 지었다. 행랑채 바깥마당 앞에 놓인 활례정은 선교장에선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공간이다. 활례정은 선교장이라고 하는 사대부 집 앞에 있는 정자입니다. 인위적으로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 안에 섬을 만들어서 마치 신선이 사는 그런 이제 복례산처럼 그렇게 조성을 하고 그 지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못에 기대어 활례정을 만들었습니다. 관동 제1의 사대부가다운 풍모를 보여주는 고택. 이곳 선교장에서 나고 자란 19대 손 이강백 씨가 길손을 만든다. 활례정. 뭔지 활기 같은 건 느껴지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인으로 되시는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선교장 관장입니다. 네. 활례정이 무슨 뜻인가요? 활례. 네. 그러니까 그
힘차게 온다는 얘기예요. 아. 쉽게 얘기하면. 네. 이게 옛날에 우리가 그 정자를 지면서 좀 기복사상이 포함되어 있죠. 아, 예, 예. 기도 오고, 네네. 복도 오고, 모든 것들이 힘있게 다가온다. 자손도 많이 다가오고. 와. 그리고 들어가시죠. 야. 중국 남성의 주자를 흠모했던 이내본의 손자 이후가 주자가 쓴 식구절인 활수레에서 활자와 내자를 따왔다. 추사 김정일을 비롯해 흥선대원군, 몽양여운영, 백범 김구 등 많은 인사들과 시인 묵객들이 관동 팔경을 구경하러 오가는 길에 이곳에 머물다 갔다. 뚜다간 개간에서 네. 내려오는 그 맑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그 기가 센 네. 찬물들이 이 연못으로 들어왔다 나가요. 호수로. 여기는 사실 뭐 저희들 그 여름 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안에서 기거하시면서 손님들 오시면 여기서 손님 맞이하면서 시문을 부시고 네. 그다음에 또 음악도 좀 부시고.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연잎 위에 앉아 있어요. 아, 그렇네. 그 밑에도 물 위에 앉아 있고. 그래서 이 연이 그 향이 마루 사이로 올라와서 네. 여기서 오침을 넣으시면 또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아, 몸에 좋다고. 높은 산과 큰 바다도 실증이 나기 마련이다. 욕심내고 꾀를 부리는 마음을 다스리면 작은 연못도 호수와 바다가 될 수 있다. 사대부들이 정원을 꾸미는 것은 그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달는 것도 깨닫는 거지만 유학적 천인 합일의 도를 이룩하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대부들이 정원을 이제 꾸미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들의 생각이죠. 선교장엔 사연을 가진 나무 하나가 있다. 마당에 나무를 별로 안 심는데 네. 이 선교장에 여기 나무 하나 있죠. 예. 이게 능소합니다. 아, 네. 선비꽃이라고 그러죠. 아, 예. 양반꽃이라고. 예. 양반꽃. 네네. 요 네. 여러 당을 짓고 음. 그 한 50년 후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내가 그 집에 강릉 선교장에 가서 다시 돌아가서 능송화를 심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내가 죽게 돼서 그 약속을 못 지키니 그 하인을 시켜서 그걸 심어준 거예요. 의지가 옛날에 있네. 양반들의 그 힘성들이 얼마나 곱고 또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나무라고 바꿔야 되겠네. 손자들 보고 이제 교훈 가훈 비슷하게 요거 심어놓고 늦게라고 그냥 요거 하나만 남겨놓은 거죠. 사람이 생전에 한 약속을 죽기 전에 꼭 지킨 그런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이 있어요. 예로부터 우리나라 정원에 심겨져 있는 수종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꽃과 열매, 단풍들이 사계절로 변화를 주는 이런 나무들을 주로 심었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을 심었는데 진흙 속에서도 아주 맑은 깨끗한 꽃이 피기 때문에 군자의 꽃이라고 해서 선비들이 많이 즐겨 심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소나무라든지 대나무 이런 종류들을 심었는데 소나무는 사계절 푸르고 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대나무는 푸른 기상을 가진 나무이기 때문에 많이 심었습니다. 기 뭐 이런 걸 별로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소나무 보면 특히 우리 금강송 이거를 보면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선교장에 쌓인 시간을 느끼며 노성숲을 거닌다. 사철 푸르지만 어느 계절도 버릴 게 없는 곳이 선교장의 정원이다. 선교장의 후원을 거닐며 옛사람들도
어지러운 마음을 수행했을 것이다. 관동 제1의 사대부가다운 풍요와 멋이 살아있는 선교장. 선교장 정원은 양반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소작인들의 애환을 공감하고 검소와 덕을 베푸는 마음을 수련했던 넉넉한 공간이기도 했다. 조선 사대부가의 고택정원은 우아함과 정겨움, 폐쇄적인가 하면 개방적인 공간으로 길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곳이다. 보백당 김계행은 50세의 과거에 급제해 늦은 나이에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1498년 연산군 4년 대사관에 올라 간신들을 탄핵했다가 훈급하에 의해 제지되자 벼슬을 버리고 안동으로 낙향했다. 낙향했을 당시에도 전국은 복잡하고 불안하던 시절이었다. 수차례 이직과 체포, 구속과 석방 끝에 그는 고향의 물 좋은 곳에 정자를 짓고 은일의 삶을 살았다. 이 다리를 막 건너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좀 경건하게. 좀 이렇게 마음가짐을요 좀 이렇게 좀 다 잡고 가요. 여기 속 세고 저기는 극락? 예, 마음을 비우고 해탈하는 좀 경건하게 가세요. 그 정원은 크게 나누면 이제 내원과 외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생긴 그 계곡 안에다가 축대를 쌓고 누정을 짓고 선비들이 좋아하는 수목으로 이제 심고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손길이 갔던 그 일대 그 영역은 대체적으로 내원이라고 본다면 그 주변에 있는 경관은 외원 이렇게 다 포함해서 하나의 정원으로 완성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휴정이네요 이름이. 만휴. 네. 뒤늦게 나이 들어 이런 그런 남자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서 깨끗하게 청배. 살면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제 쉬는 그런 자리가. 저 다리 건너오기 전에는 속세에서 막 부딪히다가 이 다리 건너와서 여기 와서 이 만휴정에서 쉬는 거요? 그럼 방향은 또 속세를 바라보는 게 되겠는데. 바라보는 게 속세가 되나? 저쪽은 아닌 게 아니라 욕망이 들끓고 있는 속세고. 다 버리고. 네, 다리 건너오면 여기서 이제 쉬는 거죠. 모든 미련이나 탐욕을 버리고. 만휴정. 정자의 이름 그대로 늦게 얻은 휴식이었다. 김계행은 집이 있는 보백당과 만휴정을 오가며 고되고 힘들었던 인생 끝에 얻은 평화를 마음껏 즐겼다. 여기 적혀 있는 게 아마 이 집의 가장 대표적인 문구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말하자면 이런 게 이제 가훈, 네. 백세에 내려진 가훈 같은 것인데 우리 집에는 보물이라고는 없다. 보물은 오로지 청백한 뿐이다. 후손에게 내리는 그런 말씀.
하고요. 분위기 자체가 불필요한 거 없이 깨끗하고 낭비 없고 이 정자도 그렇고 이 주변에 뜰뜰하게 있는 나무 하나, 풀 하나 뭐 불필요한 건 하나도 없고요. 화려할 것도 없고 집주인을 닮았겠죠? 네, 집주인의 성격이 그대로 이렇게 이 집과 뜰에 그냥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여긴 물소리하고 숲이 정말 절경이네요. 처음에는 물소리가 시끄럽더니 진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음악 소리로 변해가고 있어요. 일로 건너오면 뭔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이제 나가면 다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 깨달은 건가? 전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니, 어쨌든 굉장히 편해 여기.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가지 편안하네. 맙시다. 네? 여기 그냥 있읍시다. 아이고, 천국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지금 탐욕을 버리고 여기 돌아왔건만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저쪽으로 아, 예. 아, 그쪽이 좋을 때가 조금 좋을 때가 있죠. 조금 더 가서 저 부딪히 보다가 뭐 돌아오든지 합시다. 만 되면 이제 돌아와서 쉬어야 되겠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살다간 분의 흔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는 좀 전혀 다른 그런 본받을 게 많은 그런 분이 삶의 흔적을 어쨌든 이런 정원과 정자를 통해서 더듬어볼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배움이죠. 처음에는 좀 시끄러웠어요. 계곡 물소리가. 그래서 뭐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 정자가 있지? 이런 생각을 다른 데에 비해서 시끄러운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들려요. 이상하죠.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그 물소리는 잘못 들은 소리죠. 아직도 때가 묻은 소리, 길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아주 고요하게 들립니다. 만휘정은 인공적인 요소가 극히 절제된 별서 정원이다. 사대부들이 별서를 만들 때는 경관이 좋은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짓고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그 주변이 수려하니까 그 자체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지만 사람이 많이 사는 이런 시중에서는 그런 경관을 즐기기가 어려우니까 터를 조금 넓게 확보해서 거기다가 그 경관을 이제 축소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곧 정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말년의 생활을 은둔과 사색으로 보내고자 자연 속에 별서 정원을 조성했던 또 한 선비가 있다. 금곡천을 바라보는 경관을 방해받지 않고자 절벽 위에 지어진 초간정. 초간정은 특별히 정원을 꾸미지 않아도 그 주변에 이미 훌륭한 자연 경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굽이쳐 흘러가는 그 굽이치는 그 바위 위에 축대를 쌓고 그다음에 초간정을 만들었어요. 이런 초간정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절경지일 때 가능한 얘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연만큼 변화무쌍한 것도 없다. 깊은 산골 절벽 위에 정자를 들이고 정원을 두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헤아려 본다. 초간 정사. 현판이 아주 소박하네.
가을비 우산 속이구나. 아, 편하다. 아, 이런 깊은 곳에 이런 멋진 곳을 또 찾아왔네. 장소가 천만급이다, 여기는. 장소가. 이 폭포에, 계류에, 이 나무들, 춘에 떨어진 빗물, 이런 게 우연한 조합이 아닌 것 같아. 화려하지 않은데 아주 담담하니 편안하게 느껴지네. 이런 게 진짜 뭐 그냥 자연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해화 같은 거지. 아, 여기 그림털 속에 이 풍광이 이게 무슨 액자 속에 들어있는 그림 같이 보이네. 여기는 편하잖아. 아주 편해요. 저 돌들을 주워와서 쌓아 올린 저 제각각 다르게 생긴 흙이나 네.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엉켜 있는 모양들이 너무 변화무쌍해요, 지금. 저 변화무쌍한 조형이 너무 회화적인 것 같아요. 정말 자연스러워요. 가지고 와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서양 편안한 시인이지만 보들레르가 말한 인공자연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인공자연. 보들레르가 봤으면 여기를 보고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누가 오시는데? 여기 주인을. 아이고, 손님이 오셨네. 예. 주인을 하시니. 아이고, 이거 주인도 없는데 객이 먼저 와가지고 아, 자리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귀한 손님들이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손석재로. 권중섭이라고 합니다. 아, 네. 초관 선생 조부께서 네. 이 세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약 한 500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초관 정사는 예. 그 1582년에 네. 이 초관 선생께서 암석 위에 막돌 초석을 놓아서 지은 정사입니다. 그래서 이 쭉 들어서 위에 자 이렇게 이렇게 받치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전체 공간 조그마한 자체가 공간이 확장 공간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뭐랄까 겸손한 마음이랄까 욕심내지 않고 평상시에 조그마한 공간에서 사용하다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활용도를 극대화시켜서 예, 예.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예. 예. 처음부터 크게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앞면 3칸, 옆면 2칸으로 겹쳐마에 팔짝 지붕을 올린 초관정. 온돌방과 우물마루를 깔았다. 여닫이 문과 판문을 달아 공간을 구분했지만 풍광이 아름다운 개울 쪽 북쪽 면은 시야를 확보하려고 창호를 달지 않았다. 한국 정원은 자연 구릉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또 작용 기법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수법을 써온 겁니다. 그리고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약간의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책길이라든지 조그만한 그런 연못이라든지 정자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자연과 쉽게 사색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온 것이 우리 한국정원의 다른 점이라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합의를 이루는 정원에서 선비들은 단지 휴식이 아닌 사유의 지평을 넓혔을 것이다. 상처 입은 마음은 욕심 때문이라며 자연을 통해 비우고 또 비웠을지도 모른다. 우리 정원이라는 게 휴식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또 치유받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재충전을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창작을 또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공간이 한데 초관석은 특히나 더 다른 것보다도 그런 의미가 더 강하고 고요하고 아주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 우리가 좀 바쁘게 살잖아요. 요즘 모든 게 다 바쁘고 정보가 많고 정신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삶과 여기 앉아서 느끼는 삶이 얘기가 되면서 너무 좀 놀랍습니다. 소박한 초간정에서 알았다. 요동치는 마음과 고요한 마음은 사실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깊숙한 계곡의 한쪽을 차지한 초간정처럼 자연의 풍치를 그대로 살리면서 최소한의 인공을 더한 선비들의 정원 철학. 그것은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남도에서 꽃을 피웠다. 산언덕 너머 전망이 툭 터진 곳에 자리한 명옥헌. 아버지가 살던 곳에 아들이 꾸민 민간 정원이다. 제갈공명을 찾아 유비가 3번을 방문했던 고사처럼 인도도 오이도를 3번이나 찾아왔었다. 그만큼 세상을 두루 꿰뚫는 안목과 깨끗한 심성을 가진 학자였다. 명옥헌에는 정자를 중심으로 위에도 조그마한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아래쪽에도 아름다운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연못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차고 난 후에 다시 그 물이 넘쳐서 또 계곡을 흘러서 아래 연못에 차게 되는 이러한 그 지형을 그대로 활용했는 좋은 그런 조경 기법이라고 보고요. 또 그 주변에는 벼룩나무를 심어서 특히 여름철에 이 붉게 피는 이 벼룩나무가 이루는 그 경관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벼룩나무 정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명옥헌 정원엔 벼룩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 해먹은 벼룩나무엔 늠름한 기품이 배어 있다. 단단하고 매끄러우며 윤기가 흐르는 게 고고한 선비를 닮았다. 자연 구름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주변에 아름다운 그 나무를 심어서 더욱더 경관을 돋보이게 한 이런 기법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조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지가 곱고 학문이 가득해 기품이 넘쳤던 명곡 오희도. 그런 후진양성에도 깊은 뜻을 두었던 참 스승이었다. 정형시인지 자유시인지 물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시에 살던 오희도의 16대손 부부가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짓고 시를 지으며 살고 있다. 아름다운 시가 되고 후손은 오희도의 삶이 그대로 담겨있는 명옥헌 벼룩나무 정원에서 인문학 배움을 이끌고 있다. 마치고 직접 시를 써보도록 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지나가는 객인데 잠깐 끼어도 되겠습니까?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자리 같아서. 네, 앉으시죠. 예. 네. 앉으세요. 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문기가 충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명옥헌이란 이름 자체도 상당히 문학적입니다. 시적인 그런 이런 이름을 가진 데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구슬을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집이라는 이런 멋진 함축적이고 멋진 문학적 기운이 충만한 뭉쳐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노모를 지극히 모시던 효자이자 고고한 선비였던 오희도. 후손들은 명옥헌에 깃든 선비 오희도의 성품과 참 스승이었던 그의 유업을 즐거이 따르며 살고 있다. 편집자예요. 그런 독자를 의식하고 이 미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살고 있다. 곳곳에 자기들의
자족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찾아서 살아왔다는 것. 그걸 이런 정원들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정원이라는 게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일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가치가 문화 수준이 이런 장소가 있음으로 해서 일단 올라가고 노자가 말한 것처럼 무용지용에 큰 쓰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용지용. 쓸모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대단히 유용한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장소가 많아서 참 다행스럽다. 이런 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옥헌 정원에서 자족하며 살았던 선비를 만나고 이제 땅끝까지 왔다. 땅끝으로 가는 길은 오갈 데 없는 절망의 벼랑처럼 느껴져 어김없이 감상적이 된다. 가기가 예전에 참 쉽지가 않았죠. 워낙 서울에서는 워낙 멀고. 그렇지. 땅 끝이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또 거기서 또 배를 타고 가야 되니. 건너갔어야 됐으니까.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읽혀지는 그런 거리가 아닐까. 땅 끝에서 다시 또 배를 타고. 해남 땅끝에서도 배로 30여 분 더 달려와야 만나는 아득한 섬 복일도다. 은둔하던 선비가 만든 정원의 걸작이 복일도에 있다. 책 읽고 오고. 기거하서 기거하면서 공부하는 분위기로 정해놨네, 현판은. 아주 반듯하고 깨끗하네. 낙서제에 머물던 선비의 이름은 고산 윤선도. 그는 효종의 스승이었다. 위 산들은 연꽃의 꽃잎 모양이고 저 앞쪽에 있는 자리가 이제 연꽃의 화심에 해당하죠. 연잎 모양을 그래서 갖고 있는 거구나. 네, 부용이란 말이 한자로 연꽃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올라왔는데 뷰가 달라지네. 고산 선생처럼 한번 달은 안 떴지만 달이 떴다 생각하고 한번 볼까요? 치열한 당쟁으로 일생을 거의 벽지의 유배지에서 보냈던 고산 윤선도. 경사에 해박하고 의학이나 음양, 지리에도 능통하였던 그가 복일도에 정착하면서 거대한 원림을 조성했다. 물이 다 인공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보기도 하는 이 물길이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저기 부용동까지. 예. 이게 동천석실과 또 낙서제, 세연정 이런 지역들은 별개로 놓고 보면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정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물길로 또 시선으로 이어져 있으면서 총체적인 하나의 집합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는 소식에 통분해 세상과 등지려고 했던 윤선도. 이게 세연지라는 연못인데 여기서 그 어부사시사를 여기서 창작을 하고 그 재연을 배를 타고 일부러 사람이 꾸민 것 같지는 너무 자연스러워. 돌들이 아주 무심하게 여기저기 붙어져 있는데 결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놓여진 것 같지 않아요. 큰 돌, 작은 돌, 중간 돌 이렇게 절묘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뭐 물풀이든 뭐 가에 있는 나무 이런 것들도 아주 세심하게 나무가 배려를 해서 심었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 그대로를 살렸거나. 만들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쉽지 윤선도는 51세에 윗단섬 보길도에 들어와 물길을 따라 섬 전체를 수리한 원림 세상으로 조성했다. 세연정에는 이 세연지에 뭣도 좋은데 좋은 나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건 홍송이네. 응? 예. 홍송이에요. 이거는. 이건 그 고산 선생이 직접 심었다고 그래요. 직접 심은 나무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나무. 이런 나무는 기운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성 선생님부터 한번 쫙 혼자 길을 다 받으세요. 나도 조금만, 나도 좀 주고. 이야! 뭔가 좀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생기가 있는 것 같아, 나무. 오래됐지만. 400년 가까이 된 나무인데도. 오가를 지었는데 거기에 네. 5덫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나무.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온돌이라고. 온돌? 방에 있는. 정자에? 응? 아니, 불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건 내가 어떻게 한 번도 못 본 글쎄 말이에요. 그건 정자가 아니고 주택이 되는데, 그러면? 아니, 안녕하십니까? 온돌방에 앉으셨습니다. 정자에 무슨 온돌이 있습니까? 그 외부 손님을 맞이했을 때 겨울이나 이렇게 추울 때는 이 온돌방에 앉아서 담화를 나누셨고 차를 드셨던 그런 위해서 만들었던 공간. 세연정 일대는 부영동 원림의 입구이자 백미다. 한번 쳐보십시오. 퉁퉁 소리 나는지 한번. 소리 난다. 울려. 오, 정말 물림이 크네. 큰 돌로 만든 북 같아. 그렇지, 큰 북 소리가 나네. 그래서 2m에 떨어진 물소리도 그 공역이 10m에서 떨어진 만큼 울림이 있었다는 정말 아름다운 이 낮은 높이인데도 네. 큰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들리겠다. 10m만큼의 높은 데 떨어진 만큼 그런 공법들이 참 지혜롭다. 지국총. 평소에는 다르지만 여름엔 작은 폭포수를 연출하게 만든 판석보에서 어부사 시사를 노래한다. 나물은 밀려온다. 지국총. 세상을 등진 사대부는 보길도에서 이상향을 꿈꾸었다. 그의 영혼은 이 원림에서 고깃배를 모는 어부들과 춤을 추며 음악과 시에 빠져들었다. 한국정원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조경 기법과 또 각 그 경처의 선정 또 이러한 것들의 각 기능적인 분화 이런 것들은 한국 정원에 있어서 섬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원림 세계로 구현한 가장 중요한 또 조경사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길도의 원림은 날개 꺾인 한 선비에겐 이상의 왕국이었다. 고선 윤선도의 무한한 상상력과 예술원을 고스란히 품어준 원림 세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높은 차원의 작품이 땅끝 너머 보길도에 남아있다.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창덕궁. 원래는 경복궁이 법궁이었는데 조선에 창덕궁이 나중에 법궁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행사 같은 건 여기서 다 하고. 민간 정원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한 사대부 정신의 표출이라면 궁궐 정원은 왕들의 고도화된 철학적 산물이다. 여기가 부근을 대표하는 부용지, 부용정이 있는 자리인데요. 이쪽을 주로 조성한 분은 정조 임금이에요. 이분이 이쪽을 조성을 하고 휴식도 하고 하면서 영감을 많이 얻어서 여기를 지혜의 샘이라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창덕궁 후원의 대표적인 공간, 부용지와 부용정이다. 자연 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하늘과 땅과 자신을 하나로 합일시키려는 왕들의 통치 철학. 그것이 반영된 곳이 바로 궁궐 정원이다. 부용지가 보면 네모나잖아요. 이 네모난 게 천원 지방이라고 그래서 땅은 모나고 네모가 나고 하늘은 둥글다는 그걸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이게 보면 섬은 둥글고 이건 네모. 이게 천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하나가 천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창덕궁에 도화서 화원들이 그린 동궐도에는 부용지에서 배를 띄웠던 것으로 표현돼 있다. 창덕궁 후원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조선 22대 임금 정조였다. 다른 왕들처럼 정조에게도 후원은 정사에 지친 심신을 달래주던 곳이었다. 어쨌든 정조 임금이 여기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많은 위안을 받고 또 신하들하고도 그야말로 친교 시간을 가지고 이걸 정말 이 정원을 알차게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현군이라는 이름을 듣는 게 아닌가. 소술 한 마리 수어지교 좋은 임금과 또 현능한 신하 관계를 수어지교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물을 만난 거예요. 그 현판이 여수문일 현판이 가파르게 새로 쓰인 게 용이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신하가 되려면 마거션 같은 걸 통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약진을 하라. 매번 이렇게 자루로 붙어 있구나. 창덕궁 후원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주합루다. 2층 누에 올라서면 부용지 뒤편의 수림까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세상이 다 모여 있다.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게 느껴지네. 밑에서 볼 때는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늘과 자연과 사람과 이런 것들이 우주 만물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한 군데. 그러다 보니까 세운 건물 이름이 이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모여 있다는 뜻의 조합로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어도. 정조는 장대한 누각을 지어 왕실의 존엄을 일깨웠다. 주합로처럼 통치자의 위상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건물이 존덕정이다. 창덕궁 후원에 있는 여러 연못 중 하나인 관람지는 한반도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반도지였다가 그 명칭이 바뀌었다. 존덕정은 인조 제위 22년인 1644년에 세워졌다. 이렇게 생긴 정자가 전국 어디 가도 잘 없어요. 작지만 이게 굉장히 당당하고 정용하고 황룡이 있어요. 네. 네, 아래 위로. 용도 아주 생동하는 것 같고 단청도 되게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장식 같은 것도 굉장히 뭐랄까 위험 같은 게 느껴진다랄까요. 겹 지붕에 일반적인 사각형이 아닌 육각형으로 이름처럼 격이 높아 보이는 정자다. 자신을 만갈래 시내와 강을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로 표현했던 정조. 그도 후원의 가장 깊은 곳인 옥류천에선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았을지도 모른다. 여기가 옥류천 계곡의 핵심 유산곡수, 유산곡수자리. 술잔을 띄우면 네. 여기서 신하가 이제 술잔을 받아서 네. 정은이 망각하나이다 하면서 받는 거죠. 중요한 건 둘러앉는다는 거죠. 그렇죠. 군신이 평등하게 둘러앉아서 위에서 술을 내리면 아래에서 친구처럼 이걸 받아서 마시는. 응봉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로 유산곡수연의 풍류를 즐겼던 왕들. 숙종은 옥류천 일대의 경치를 노래한 오원절구를 남겼다. 고려 시대 때는 내원소라고 하는 그 정원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었고, 이것이 조선 시대 때 오면서는 장원서라고 하는 기관으로 이제 탈바꿈합니다. 정원을 직접 관리하거나 조성했던 사람들을 이제 동산밭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정결한 건축선의 연장이라든가 또 수목들, 지금도 뭐 남아있는 노고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동산밭이 그리고 또 장원서의 사람들이 했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궁궐의 뛰어난 이런 조경 기술들은 바로 사대부가에 그대로 전해지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졸졸졸 흐르는 그런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 이런 계곡 아주 깊고 음습한 것도 아니고 너무 얕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참 인간적인 그런 정도의 맑은 계곡을 하나 만든 거죠. 그거를 이용을 한 거고. 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시대의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서의 이제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정원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특히 자연은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한 태도, 이 부분이 현대인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사용되고 정원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한국의 정원.
선비들이 추구한 삶의 가치와 지혜가 녹아있는 곳이다.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 그것이 바로 한국 정원이 가진 힘이다.